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등성이가 낮게 둘러앉고 들판이 물결처럼 펴진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봄이면 보리 이삭이 바람에 흔들리고 여름이면 녹물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지요. 그 마을 끝에는 오래된 기와집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조상론을 지켜 온 집이라 불렀어요. 집 뒤에는 대나무 숲이 있고 앞마당에는 낮은 우물과 오래된 소, 외양간이 나란히 서 있었답니다. 그 집에는 연화라는 며느리가 살고 있었어요. 연화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손끝이 고와서 무엇이든 정성스럽게 다루는 사람이었지요. 새벽 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오고 부엌 아궁이에 마른 솔가지를 넣어 불을 살렸어요. 시어머니가 기침하면 따뜻한 물을 먼저 내밀고 남편 도윤이 논으로 나갈 때면 보리밥 위에 무나물을 얹어 조용히 상을 차렸답니다. 연화가 이 집에 시집 온 것은 15해가 조금 못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늦가을 바람이 산 아래로 내려오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마지막 감 몇 개가 붉게 매달려 있었지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혼례가 끝난 밤 연화를 따로 불러 낡은 붉은 천안 조각을 건네주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 집의 불씨와 논물은 손이 따뜻한 사람이 지키는 법이다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연화는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다만 시아버지의 손이 몹시 마르고 따뜻했다는 것만 기억했지요. 붉은 천은 곱게 접혀 있었고 오래된 나무 괴짝 안에 넣어두면 은은한 풀냄새가 났어요. 연화는 그것을 혼례 때 받은 비단보다 더 소중히 여겼어요.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고 슬픈 날에도 꺼내보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늘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곡식 창고였어요. 집안 대대로 거둔 쌀과 보리조와 콩이 그 안에 차곡차곡 쌓였고 가난한 해가 오면 마을 사람들도 그 창고 덕을 보곤 했지요. 연화는 해마다 곡식을 드릴 때마다 자루 입구를 다시 묶고 습기가 들지 않게 집자리를 갈았어요. 창고 문 앞을 쓸 때에도 마치 조상 앞을 지나는 사람처럼 발걸음을 낮추었답니다. 또 하나 연화가 마음을 쏟는 곳은 소 외양간이었어요. 그 집의 누런 암소는 오래전부터 농가리를 도왔고 봄이면 어린 송아지를 낳아 집안의 복을 불러온다고들 했지요. 연화는 비 오는 날이면 외양간 지붕에 새는 곳이 없는지 살피고 겨울이면 짚을 두껍게 깔아주었어요. 마을 아이들이 소를 보러 오면 연화는 웃으며 조용히 쓰다듬어야 한다. 짐승도 마음을 안다고 말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두고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여인이라고 했어요. 누가 칭찬해도 얼굴만 붉히고 누가 서운한 말을 해도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나 집안일을 아는 노인들은 달리 말했어요. 저 집이 아직 따뜻한 것은 연화 손이 부엌 불을 지키기 때문이야. 특히 우물가에 앉아 빨래를 하던 할머니들은 연화가 지나가면 물 한 바가지라도 쉬어가라며 불러 세우곤 했답니다. 도윤은 젊을 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논두렁을 곱게 고치고 장날이면 어머니 약을 잊지 않고 사왔지요. 그래서 연화도 남편을 믿고 말수가 적은 그의 마음속에는 집을 아끼는 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도윤의 마음은 조금씩 흐려졌어요. 집안의 곡식이 늘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자 그는 자기 힘만으로 모든 것을 이룬 듯 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도윤은 밥상이 조금 늦으면 얼굴을 찌푸렸고 연화가 창고 열쇠를 챙기면 여자가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 집안이 답답하다고 말했어요. 연화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늙은 시어머니가 편찮고 논일도 많았으니 남편이 지쳐 그런가 보다 여겼지요. 밤이면 부엌 문을 닫고 혼자 식은 숭늉을 마시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고 마음을 달랬답니다. 시어머니는 병석에 누운 날이 많았어요. 젊을 때는 손이 매운 사람이었지만 늙고 나서는 눈빛만 남아 집안 곳곳을 살피곤 했지요.
그는 연화에게 모질게 대한 날도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며느리의 손길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겨울밤 바람이 문틈을 울릴 때 시어머니가 연화를 불러 부엌 불이 꺼지면 집안 숨도 차가워진다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었답니다. 마을은 계절마다 다른 소리를 냈어요. 봄에는 논을 가는 소울음이 길게 퍼지고 여름에는 처마 끝에서 빗물이 줄줄 흘렀지요. 가을이면 곡식 말리는 냄새가 골목마다 차고 겨울이면 장독대 위에 흰 눈이 얌전히 내려앉았어요. 연화는 그런 계절을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첫 비가 오면 항아리 뚜껑을 덮고 첫 서리가 내리면 외양간 문을 더 단단히 묶었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바람이 일찍 차가워졌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안개가 아침마다 마당을 덮었고 우물물은 손끝을 얼얼하게 만들었지요. 연화는 곡식 창고의 벽을 다시 살피며 오래 거둔 보리가 눅눅해지지 않게 짚을 덧댔어요. 창고 안에는 여름 내 말린 곡식이 가득했지만 연화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까닭을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문지방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듯 했답니다. 그 서늘함은 남편의 눈빛에서도 느껴졌어요. 도유는 장터에 다녀온 뒤부터 자꾸 바깥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집은 새 일꾼을 들여 일이 빨라졌다느니 어느 과부는 솜씨가 좋아 남의 집 부엌을 살려 놓았다느니 하는 말이었지요. 연화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이 우리 집도 사람 하나쯤 들여야 한다고 말했을 때 연화는 손에 쥔 바가지의 물결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답니다. 연화가 사람을 싫어한 것은 아니었어요. 집안일이 많아 누군가 돕는다면 고마운 일이었지요. 다만 집이란 문을 연다고 모두에게 마음까지 내어주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부엌에는 부엌의 숨결이 있고 창고에는 창고의 약속이 있으며 외양간에는 오래 머문 짐승의 기억이 있으니까요. 연화는 낮은 목소리로 사람을 드리려면 먼저 어머니께 여쭈어야지요 라고 말했답니다. 도유는 그 말에 웃었지만 웃음 끝이 차가웠어요. 어머니는 늘 누워 계시고 집안일은 내가 정하면 된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연화는 더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부엌문 밖에서 마른 낙엽이 굴러가고 아궁이 불빛이 그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지요. 연화는 오래전 시아버지가 붉은 천을 건네던 밤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가을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고 감나무 끝이 조용히 흔들렸답니다. 며칠 뒤 연화는 우물가에서 마을 할머니 영실을 만났어요. 영실은 이 집의 오래된 사정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고 젊을 때는 농가에서 연화의 시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다고 했지요. 그는 연화의 손등이 갈라진 것을 보고 물을 조금 덜어주며 집문이 흔들릴 때는 큰 소리보다 문설주를 먼저 살피는 게 낫다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었지만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했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오래된 괴짝을 열었어요. 괴짝 안에는 혼례 때 입었던 저고리 시어머니가 준 낡은 빗시아버지가 남긴 붉은 천이 들어 있었지요. 천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빛이 바래지 않았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고 따뜻했답니다. 연화는 그것을 다시 접어넣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아직 꺼낼 때가 아니니 조금만 더 조용히 지켜보자고요. 집 밖에서는 논두렁을 넘어온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쳤어요. 대나무 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낮게 속삭이는 것 같았지요. 도유는 사랑방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얕은 숨을 쉬고 있었어요. 연화는 부엌에서 무청을 다듬으며 내일 아침 국거리를 준비했어요. 집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얇은 얼음 같은 긴장이 깔려 있었답니다. 연화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자기 자리를 잃는 일이 아니었어요. 안방에 앉지 못해도 되고 좋은 옷을 입지 못해도 괜찮았지요. 다만 이 집의 곡식이 잘못 쓰이고 조상논이 욕심 많은 손에 넘어가며 시어머니의 마지막 날이 서늘해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는 늘 집을 사람보다 크게 보지 않았지만 집안에 깃든 약속은 사람의 마음보다 오래 간다고 믿었답니다. 어느 아침 도윤은 장터에 다녀오겠다며 평소보다 좋은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연화가 길에서 먹을 주먹밥을 싸주자 그는 고맙다는 말 없이 받아들었지요. 마당 끝에서 소가 낮게 울었고 연화는 그 울음이 평소보다 길다고 느꼈어요. 외양간 문 앞에 낡은 나무 기둥에는 오래전에 새긴 작은 칼자국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햇빛을 받아 뚜렷이 보였답니다. 그 칼자국은 연화가 시집온 첫 해에 시아버지가 가리켜준 것이었어요. 그는 이 집에 소가 서는 자리가 곧 논이 숨이 드나드는 자리다라고 말했지요. 연화는 그 말이 우스운 듯도 하고 무거운 듯도 해서 오래 기억했어요. 논을 갈고 곡식을 싣고 겨울을 버티게 해준 소가 있으니 외양간은 그저 짐승을 매는 곳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연화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조심했어요. 해가 기울 무렵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지요. 그의 뒤에는 낯선 여자가 한 사람 서 있었어요. 여자는 먼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치맛자락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도윤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며칠만 집안일을 돕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연화는 대답하기 전 시어머니가 누운 안방문을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낯선 여자는 이름을 초이라고 했어요. 목소리는 작고 눈매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연화는 그 여자가 마당을 살피는 눈길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우물의 자리 창고의 문 안방으로 이어지는 마루, 외양간 앞에 기둥까지 한 번씩 훑어보는 눈이었지요. 연화는 먼저 따뜻한 물을 내어주고 빈 방 대신 부엌 옆 작은 방을 치워주었어요. 초이는 고개 숙여 고맙다고 말했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도윤은 초이가 끓인 된장국을 맛보더니 손이 빠르군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숟가락을 먼저 챙겼지요. 초이는 부끄러운 듯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지고 눈끝만 남았어요. 바깥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대문을 흔들었고 외양간의 소는 다시 한번 길게 울었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단단히 여몄어요. 밤이 깊자 모두 잠든 듯 했지만 연화는 쉽게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부엌 아궁이에는 숯불이 붉게 남아 있었고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재를 살짝 흔들었지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고 열쇠가 걸린 벽을 확인하고 외양간 문이 닫혔는지도 살폈어요. 낯선 사람이 들어온 첫날에는 집도 낯을 가리는 법이라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래전 들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연화는 그 밤에 누구도 탓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차가워진 말도 초이의 재빠른 눈길도 시어머니의 깊은 침묵도 모두 잠시 지나가는 바람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빛이 외양간 문 앞을 유난히 희게 비추고 있었어요. 붉은 천이 든 괴짝은 방 안 깊은 곳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연화는 아직 그 천을 꺼낼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답니다. 초이가 집에 들어온 뒤로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나갔어요. 그녀는 새벽이면 연화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며 조용히 웃었지요. 도윤이 지나가면 한 걸음 물러서서 길을 비켜주었고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는 발소리도 낮추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여자가 얌전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연화는 부엌 그릇의 자리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았답니다. 처음 바뀐 것은 작은 양념 단지였어요. 연화가 늘 부뚜막 왼쪽 끝에 두던 소금 단지가 어느 날 오른쪽 선반에 올라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는 장독대 덮개를 묶는 새끼줄이 다른 모양으로 매여 있었고 창고 앞에 놓아두던 빗자루도 마루 밑으로 옮겨졌어요. 초이는 그때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미안함보다 집안의 숨은 길을 익히는 사람처럼 차분했답니다. 도윤은 그런 일을 사소하게 여겼어요. 오히려 초이가 손이 빠르다며
자주 칭찬했지요. 연하는 오래해서 익숙한 것이고 초이는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재주가 있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연하는 밥그릇을 놓는 손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기침을 하며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당에 감나무 잎만 하나둘 떨어졌답니다. 초이는 부엌 길만 돕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 도윤이 사랑방에서 장부를 볼 때면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갔고 논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물수건을 내밀었어요. 연화가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도윤은 새삼 그것을 특별한 정성처럼 받아들였지요. 초이는 늘 마님께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으나 그 말끝은 연화를 높이는 듯 하면서도 늦고 둔한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었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작은 말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집에 새로 온 여자가 살림을 잘한다더라. 도윤이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더라. 처음에는 물바가지가 부딪히는 소리 사이에 가볍게 흘러가던 말들이었지요. 하지만 해가 짧아지고 저녁 연기가 낮게 깔릴 무렵에는 그 말들이 더 진하게 변했어요. 연화가 너무 조용하니 남편 마음도 식었나 보다. 그런 말까지 돌기 시작했답니다. 연화는 소문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대문 앞을 지날 때 걸음을 늦추는 것으로 알았어요. 장에 다녀오던 안악들이 담장 너머를 힐끗 보고 아이들은 외양간 앞에서 놀다가도 초이가 나오면 조용해졌지요. 연화는 누구에게도 서운함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녁마다 우물가 돌을 깨끗이 씻고 부엌 아궁이에 재를 고르게 펴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손을 움직였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도윤은 창고 앞에서 연화를 불렀어요. 처마 끝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마당에는 젖은 낙엽이 붙어 있었지요. 도윤은 창고 열쇠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연화가 조용히 까닭을 묻자 그는 얼굴을 굳히며 올해 곡식은 내가 직접 셈하겠다. 가람이다. 집안의 큰일은 이제 내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연화는 그 열쇠가 단순한 쇠조각이 아님을 알았기에 잠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초이가 부엌문 안쪽에서 슬며시 나왔어요. 그녀는 빗소리보다 낮은 목소리로 마님께서 힘드셔서 그렇습니다. 곡식까지 살피시니 몸이 상하시지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연화의 손에서 책임을 빼앗는 말이었답니다. 도윤은 초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화는 품속에서 작은 끈에 묶인 창고 열쇠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고 빗방울이 그 위에 떨어졌지요. 열쇠가 넘어간 뒤 집안 공기는 더 차가워졌어요. 초이는 이제 창고 문을 여닫을 때 도윤의 허락을 받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먼저 곡식 자루를 세고 문을 잠갔어요. 연화가 쥐에게 뜯긴 자루를 보고 새 끈을 가져오려 하면 나리께서 보신 뒤에 하겠습니다라고 막았지요. 예전에는 연화가 손만 뻗으면 닿던 곳들이 이제는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 낯선 자리로 변해갔답니다. 시어머니도 그 변화를 느꼈어요. 어느 저녁 연화가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손을 닦아주고 있을 때였지요. 시어머니는 힘없는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창고 문 소리가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연화는 놀랐지만 웃으며 문짝이 오래되어 그렇겠지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른 손가락은 이불 위에서 오래도록 문고리를 찾듯 조금씩 움직였지요. 초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점점 다른 얼굴을 보였어요. 장독대 곁에서 나무를 다듬다가 이웃 안악이 지나가면 일부러 크게 한숨을 쉬었지요. 누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면 마님께서 몸이 약하셔서 제가 조금 더 움직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만 들으면 착한 일꾼 같았지만 반복해서 듣는 사람들은 자연히 연화가 집안일을 놓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도윤의 마음도 그 소문에 기대어 더 단단해졌어요. 어느 날 그는 저녁상 앞에서 연화에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안방 일을 줄이고 부엌 쪽에서 지내는 게 낫겠다. 어머니 곁은 초이가 더 자주 보살필 것이다. 연화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안방은 단순히 따뜻한 방이 아니었고 이 집 며느리가 밤새 병든 어른 숨을 살피는 자리였지요. 그러나 도윤의 눈빛은 이미 닫혀 있었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안방 옆 작은 자리에서 자신의 이불을 걷어 부엌 곁방으로 옮겼어요. 그 방은 겨울이면 문풍지가 떨리고 여름이면 장작 냄새가 배어나는 곳이었지요. 초이는 마루 끝에 서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내 손은 아직 이 집 물건의 무게를 모른다고 조용히 말했답니다. 초이는 잠시 굳은 얼굴을 했다가 다시 얌전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부엌 곁방의 첫밤은 몹시 길었어요. 바람은 문틈으로 들어와 발끝을 스쳤고 아궁이에 남은 온기는 새벽이 되기 전에 식어버렸지요. 연화는 낡은 이불을 끌어올리고도 잠들지 못했어요. 안방 쪽에서는 초이의 낮은 발소리가 들렸고 사랑방에서는 도윤이 장부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집안에 살면서도 집 밖으로 밀려난 듯한 밤이었지만 연화는 울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초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안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물그릇을 들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새로 바뀐 창고 열쇠가 매달려 있었지요. 연화는 그 열쇠가 햇빛에 반짝이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외양간으로 가서 소에게 여물을 주었답니다. 누런 암소는 연화의 손등을 천천히 핥았고 연화는 그 따뜻한 숨결에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 무렵 마을 끝에 사는 늙은 소몰이 할아범 만수가 연화의 집을 찾아왔어요. 만수는 허리가 굽고 눈이 흐렸지만 소의 걸음과 논이 물길만큼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예전에 이 집의 시아버지와 함께 농가리를 했고 외양간 기둥에 새겨진 오래된 자국의 뜻도 알고 있었답니다. 만수는 연화가 여물을 털고 있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지팡이를 땅에 세웠어요. 만수는 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필요한 때에 한마디만 남기는 사람이었지요. 그날도 그는 연화에게 가까이 와서 낮게 말했어요. 외양간 문 앞에 오래된 표식을 잊지 마라.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손에 쥔 짚을 내려놓았답니다. 만수의 눈빛은 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더 설명하지 않고 소의 목덜미를 한 번 쓰다듬은 뒤 천천히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지요. 연화는 한동안 외양간 앞에 서 있었어요. 문기둥의 칼자국은 세월에 닳아 희미했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세 줄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양이었지요.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 집에 소가 서는 자리가 논이 숨이 드나드는 자리라던 말, 손이 따뜻한 사람이 불씨와 농물을 지킨다던 말이 조용히 되살아났답니다. 그날 저녁부터 연화는 더 조용해졌어요. 초이가 안방에 드나들고 도윤이 창고 앞에서 장부를 읽어도 연화는 말없이 밥을 짓고 빨래를 널었지요. 그러나 그의 눈은 예전보다 더 세밀하게 집안을 살폈어요. 창고 자루의 매듭이 어느 쪽으로 돌아갔는지, 초이가 밤에 몇 번 마당을 지나는지, 도윤이 장부에 어떤 이름을 적는지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겼답니다. 초이는 연화가 물러났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조심성을 잃었어요. 어느 깊은 밤 부엌 곁방의 문틈으로 연화는 희미한 등불이 창고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요. 초이는 창고 문을 열고 작은 쌀자루 하나를 꺼내 마당 뒤쪽 장작더미 사이에 숨겼어요. 조금 뒤에는 대문 밖에서 누군가 짧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연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숨소리마저 낮추고 그 모든 소리를 기억했지요. 다음 날 아침 초이는 도윤에게 곡식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가 세어보니 며칠 전보다 자루 하나가 빈 듯합니다. 혹시 마님께서 누군가에게 나눠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지만 말끝은 날카로웠답니다. 도윤은 곧장 연화를 불렀어요. 연화는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고 나와 나는 창고 열쇠를 오래전에 당신께 드렸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지요. 도윤은 그 말에 잠시 멈추었지만 초이가 곁에서 다시 속삭였어요. 열쇠가 없어도 예전부터 창고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빈틈을 모르실 리 없지요. 그 말은 도윤의 의심에 불을 붙였어요. 그는 연화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함부로 베풀지 말라고 꾸짖었답니다. 연화는 억울했지만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고 한 사람의 말로는 다친 마음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오후 우물가 소문은 더 어두워졌어요. 어떤 이는 연화가 친정 쪽에 곡식을 빼돌렸다고 했고, 어떤 이는 시어머니 약값을 핑계로 쌀을 숨겼다고 말했지요. 사실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소문은 빈 항아리처럼 울리며 커졌어요. 영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눈으로 보지 않은 말은 겨울 서리보다 차갑다고 한마디 했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연하는 그날 저녁 외양간 앞을 오래 쓸었어요. 마당에는 달빛이 내려앉았고 누런 손은 조용히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기둥의 칼자국 아래에 손바닥을 대보았어요. 나무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오래된 숨이 남아있는 듯 했답니다. 부엌 겹방으로 돌아온 연하는 괴짝을 열지 않았어요. 다만 붉은 천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만 떠올리며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혔지요. 며칠 뒤 도윤은 창고 열쇠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했어요. 장터 대장장이를 불러 새 자물쇠를 달게 하고 낡은 열쇠는 마당 한쪽에 던져버렸지요. 연하가 오래 지켜온 문고리는 차가운 쇠붙이로 바뀌었고 초이는 그 곁에서 새 열쇠를 받아 허리춤에 찼어요. 마을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고 그날 해질 무렵에는 온 마을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 밤 시어머니가 연화를 불렀어요. 연화가 안방 문 앞에 앉자 시어머니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네가 물러서면 저들은 집이 비었다고 여길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연화는 그의 마른 손을 잡고 아직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눈을 감았고 눈가에 아주 작은 물기가 맺혔지요. 초이의 발소리가 마루 저쪽에서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어요. 연화는 부엌 겹방으로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어요. 문 밖에서는 바람이 장독대를 지나 낮게 울었고 먼 산에서는 밤새가 한 번 울었지요. 그녀는 비로소 괴짝을 열고 붉은 천을 꺼냈어요. 천은 어두운 방 안에서도 잔잔한 빛을 품은 듯 했답니다. 연하는 그것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손끝으로 주름을 켰어요. 아직 마을 앞에 밝힐 때는 아니었지만 마음은 이미 길을 찾고 있었어요. 초이는 그 사이 안방 가까이에 더 깊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의 약그릇을 내미는 일도 도윤의 옷을 개는 일도 손님이 오면 먼저 차를 내는 일도 모두 자기 몫처럼 했지요. 어느 날에는 연화가 오래 쓰던 머리빗까지 안방 화장대 위에 올려두고 사용했답니다. 연화가 그것을 바라보자 초이는 웃으며 빈자리에 있기에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방 안의 찬 공기보다 더 시렸지요. 그러나 연화는 다투지 않았어요. 대신 마을의 오래된 어른들이 누구인지, 시아버지와 논을 나누어 지켜본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렸어요. 만수 할아범 영실 할머니, 이장댁의 늙은 큰어머니, 그리고 젊을 때 이 집 창고에서 흉년 곡식을 받아간 몇몇 사람들까지요. 그들은 모두 붉은 천의 뜻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 사람들이었답니다. 연화는 그 이름들을 마음속에 조용히 불러보았어요. 밤이 더 깊어질수록 집은 겉으로만 평온했어요. 도윤은 새 자물쇠가 달린 창고를 보며 안심했고 초이는 안방 마루를 닦으며 주인 같은 걸음을 익혔지요. 마을 사람들은 남의 집 사정이라며 고개를 흔들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오직 연화만이 부엌 아궁이 앞에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답니다. 작은 숯덩이는 어둠 속에서 붉게 살아 있었고 그녀의 눈빛도 그와 같았어요. 그날 새벽 가까이 만수 할아범이 다시 대문 밖을 지나갔어요.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담장 너머로 외양간 쪽만 바라보았지요. 연화는 부엌 문을 열고 그를 보았어요. 만수는 아무 말 없이 지팡이 끝으로 땅을 3번 두드렸답니다. 그 소리는 오래된 약속을 깨우는 북소리처럼 작지만 분명했어요. 연화는 고개를 숙였고 마음속에서 붉은 천을 걸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았답니다. 새벽 안개가 마당을 낮게 덮은 날부터 연화는 집안의 작은 흔들림을 더 분명히 보게 되었어요. 초이는 여전히 얌전한 얼굴로 물을 씻고 안방 문 앞에서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지만 밤마다 그의 치맛자락에는 곡식 겨가 묻어 있었지요. 창고 문 앞의 진흙에는 연화의 고무신 자국이 아닌 다른 발자국이 겹쳐 남았어요. 연화는 그것을 손으로 지우지 않고 눈으로만 천천히 익혔답니다. 그날 낮 연화는 장작더미 뒤에서 작은 쌀알 몇 개를 발견했어요. 비에 젖지 않게 지프로 덮어둔 자리였는데 집 사이에 하얀 쌀알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지요. 쌀알은 창고 안에서 바로 꺼낸 것처럼 깨끗했고 자루를 끌고 간 자국은 뒤뜰 담장 쪽으로 이어졌어요. 연화는 몸을 낮춰 그 흔적을 보았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쌀알 3개만 올려 조용히 품에 넣었답니다. 뒤뜰 담장 바깥에는 작은 오솔길이 있었어요. 그 길은 마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로 봄에는 냉이가 나고 겨울에는 얼음이 오래 남는 그늘진 길이었지요. 연화는 물동이를 든 척 그쪽으로 돌아가 보았어요. 길가에 마른 풀잎은 누군가 무거운 것을 들고 지난 듯 눌려 있었고 낮은 돌담 밑에는 굵은 삼배 실오라기가 걸려 있었답니다. 연화는 그것도 주워 말없이 소매 안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초이는 도윤에게 창고의 자루가 또 줄어든 듯 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밤낮으로 살펴도 이상합니다. 마님께서 부엌 쪽에 계시니 창고 곁을 지나는 일이 많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럽게 낮았고 눈은 도윤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 보았답니다. 도윤은 연화를 바라보며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연화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곡식은 발이 없어 스스로 나가지 않습니다라고만 말했지요. 그 말에 초이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러나 도윤은 그 짧은 흔들림을 보지 못했답니다. 그는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 더 믿기 어렵다고 했어요.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국그릇을 먼저 밀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 힘도 부족했지만 연화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지요. 그 손짓은 말보다 작았으나 연화에게는 긴 밤을 견디게 하는 온기였답니다. 밤이 되자 초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척했어요. 마루에 걸린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도윤의 사랑방에서도 장부 넘기는 소리가 다섰지요. 연화는 부엌 곁방에서 눈을 감은 채 숨을 낮추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루 끝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났답니다. 초이는 창고 열쇠를 허리춤에서 풀어들고 나왔고 달빛 아래에서 쇠붙이가 차갑게 반짝였어요. 연화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초이는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자루 하나를 품에 안고 나왔지요. 자루 입구는 급히 묶여 있어 쌀알이 조금씩 떨어졌어요. 그녀는 뒤뜰 담장 쪽으로 걸어가 낮은 소리로 2번 기침했답니다. 그러자 담장 밖에서 사내의 그림자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연화는 등불을 들고 나가지 않았고 마음속에 그 그림자의 키와 걸음을 새겼어요. 이튿날 새벽 연화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우물가에 나갔어요. 우물가에는 영실할머니가 먼저 와 있었고 물 위에 떠 있는 낙엽을 건져내고 있었지요. 연화는 물을 쟀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밤에 뒤뜰길로 누가 곡식을 들고 가면 발소리가 많이 날까요? 영실은 연화를 오래 바라보다가 거짓은 자루처럼 가벼워 보여도 끌고 가면 반드시 자국을 남긴다고 말했답니다.
영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연화의 물동이에 손을 얹고 잠깐 힘을 보태 주었지요. 연화는 그 손길만으로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우물가를 지나던 안악들은 두 사람의 낮은 말을 다 듣지 못했지만 영실의 굳은 얼굴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어요. 그날부터 마을의 소문은 연화가 이상하다는 말에서 그 집 창고가 이상하다는 말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그날 부엌에서 오래된 채를 꺼냈어요. 쌀을 씻는 척하며 품에 넣어둔 쌀알 3개를 따로 놓고 창고에서 밥을 지을 쌀을 조금 받아 살펴보았지요. 초이가 건넨 쌀은 같은 집 쌀인데도 알 크기가 조금 달랐어요. 장작더미 뒤에서 주운 쌀은 오래 거둔 맑은 노니 쌀이었고 밥상에 올라온 쌀에는 오래 묵은 냄새가 섞여 있었답니다. 누군가 좋은 쌀을 빼내고 헌 쌀을 섞은 것이었어요. 연화는 초이가 준 자루의 매듭도 살폈어요. 이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자루 입구를 3번 감고 끝을 안으로 밀어 넣었지만 초이가 만진 자루는 2번만 감겨 있었고 끝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지요.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창고를 오래 지켜온 연화에게는 그것이 큰 글씨처럼 보였답니다. 그는 삼배 실오라기를 꺼내 자루 입구에 대보았어요. 색과 굵기가 꼭 맞았지요. 그날 오후 만수 할아범이 소를 보러 왔어요. 그는 도윤에게는 그저 늙은 사람이 지나가다 들른 것처럼 보였지만 외양간 앞에서는 눈빛이 맑아졌답니다. 연화는 여물을 털며 낮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외양간 앞의 표식은 언제 쓰는 것입니까? 만수는 소의 뿔 사이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집의 문이 사람을 몰라볼 때 마을이 대신 문을 알아보게 하는 때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연화의 가슴에 오래 머물렀어요. 집의 문이 사람을 몰라볼 때라니 바로 지금을 두고 하는 말 같았지요. 도윤은 아내의 손을 알아보지 못했고 창고 문은 거짓 열쇠에 열리고 있었어요. 안방은 초이의 발소리에 익숙해져 가고 마을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집안을 판단하고 있었답니다. 연화는 외양간 기둥에 3줄 칼자국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붉은 천을 떠올렸어요. 그 밤 연화는 괴짝을 열고 붉은 천을 꺼냈어요. 천은 낡았지만 짜임이 단단했고 가장자리에는 연화가 처음 보지 못했던 작은 매듭들이 있었지요. 자세히 살피니 매듭은 논두렁 모양처럼 이어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외양간 기둥의 칼자국과 같은 3줄 무늬가 숨어 있었답니다. 연화는 시아버지가 왜 이 천을 혼례 첫날 밤에 건네주었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그것은 장식이 아니라 약속이었지요. 연화는 천을 무릎 위에 펴놓고 밤새 해진 곳을 살폈어요. 바늘에 실을 꿰어 찢어진 모서리를 작게 기웠고 손때 묻은 부분은 물에 적신 배로 살살 닦았답니다. 부엌 아궁이의 숯불은 꺼질 듯 붉게 남아 있었고 창밖에는 겨울새가 잠시 울었어요. 연화는 바늘을 움직이며 마음속으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이 집의 논을 지나간 모든 손들을 조용히 불렀답니다. 초희는 그 무렵 더 급해졌어요. 마을에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도윤에게 연화가 밤마다 무엇인가를 숨겨 만진다고 말했어요. 부엌 곁방에서 등불이 늦도록 켜져 있습니다. 혹시 집안 물건을 빼돌리려는 것은 아닐까요? 도윤은 불안한 마음에 그 말을 믿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밤중에 부엌 쪽으로 와 문 앞에 섰지만 안에서는 조용한 바느질 소리만 들렸어요. 도윤은 문을 열지 못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작은 바느질 소리가 오래전 어머니가 겨울옷을 기우던 소리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돌아갔답니다. 그러나 초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음날 아침 일부러 마당 한가운데에서 연화의 낡은 괴짝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님께서 귀한 것을 많이 숨겨두셨나 봅니다. 밤새 잠도 안 주무시고 지키시더군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초이를 바라보았어요. 눈을 맞춘 것은 오랜만이었지요.
연화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숨긴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있다고 했답니다. 초희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었어요. 도윤은 그 말의 뜻을 묻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묻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안방 안에서 가늘게 숨을 들이쉬며 그 말을 들었고 손끝으로 이불을 꼭 쥐었답니다. 며칠 동안 연화는 마을에 오래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만났어요. 우물가에서는 영실 할머니에게 물동이를 들어드리고 논둑에서는 이장의 늙은 큰어머니에게 마른 나무를 건넸지요. 장터 길목에서는 만수 할아범에게 집신 한 켤레를 내밀었어요. 그녀는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길게 말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외양간 앞에 붉은 표식을 기억하시는지요? 라고 낮게 물었고 어른들은 모두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이장의 큰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잡고 오래 침묵했어요. 그는 젊은 시절 흉년이 들었을 때 연화의 시아버지에게 보리 한 마를 받아 아이들을 살린 사람이었지요. 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다가 그 표식은 아무나 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걸리면 마을이 모여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은 붉은 천이 단순한 집안 물건이 아니라 마을의 증언을 부르는 신호라는 뜻이었지요. 연화는 아직 천을 걸지 않았어요. 한 번 걸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마지막으로 창고 안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했답니다. 어느 낮 초이가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이불을 갈고 있을 때 연화는 도윤에게 부엌살이 떨어졌다고 말했어요. 도윤은 귀찮은 얼굴로 새 열쇠를 꺼내 창고 문을 열었지요. 연화는 문턱에 서서 아내의 자루 배열을 한눈에 살폈어요. 창고 안은 겉보기에는 가득 차 있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빈 곳이 보였어요. 좋은 쌀자루가 있어야 할 안쪽 자리에 보리결을 채운 헌자루가 놓여 있었고 콩자루 뒤에는 빈 공간을 가리려 집단이 세워져 있었지요. 벽 아래에는 새로 긁힌 자국이 있었고 흙바닥에는 담장 밖 오솔길에서 본 것과 같은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쌀 한 바가지만 받아 나왔어요. 그날 밤 초이는 다시 창고로 갔어요. 이번에는 자루가 아니라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지요. 그 안에는 창고 장부 몇 장과 오래된 도장이 들어 있었답니다. 연화는 뒤뜰 장독대 그늘에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초이는 담장 밖 사내에게 상자를 건네며 며칠만 더 기다리면 이 집 안방은 내 차지가 된다고 속삭였지요. 사내는 낮게 웃었고 연화는 그 웃음소리까지 마음에 새겼어요. 다음날 초이는 도윤에게 더 큰 말을 꺼냈어요. 연화가 창고 장부를 숨겼고 집안의 농문서까지 손대려 한다는 것이었지요, 시리요. 도윤은 얼굴이 붉어져 연화를 부르려 했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앉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장부 냄새를 모르는 손이 장부를 더럽히는 법이다 라고 말했어요. 방 안은 한순간 얼음처럼 조용해졌지요. 초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누웠지만 그 한마디가 집안 공기를 바꾸어 놓았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말을 모른 척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어요. 연화는 시어머니 곁으로 가서 물을 들였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지요. 설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오면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 밤 연화는 붉은 천을 완전히 손질해 놓았답니다. 천에 내 귀에는 새로 꼰실을 달았어요. 외양간 문 앞에 단단히 묶을 수 있도록 길이를 맞추고 오래된 매듭이 보이게 가운데를 곧게 폈지요. 연화는 천을 접어 가슴에 안고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았어요. 불씨는 작지만 꺼지지 않았고 창밖의 달은 점점 기울고 있었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의 문이 제 사람을 다시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새벽이 오기 전 연화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집안은 모두 잠든 듯 했고
안방의 숨소리와 사랑방의 얕은 코골이만 희미하게 들렸지요. 그녀는 붉은 천을 품에 넣고 외양간으로 걸어갔어요. 누런 손은 연화를 알아보고 낮게 숨을 내쉬었답니다. 외양간 문기둥의 세 줄 칼자국 위로 손을 올리자 오래된 나무가 차갑게 손바닥에 닿았어요. 연화는 천을 펼쳐 천천히 문 앞에 걸었지요. 붉은 천은 새벽바람을 받아 가만히 흔들렸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은 이상하게 선명했고 외양간 앞에 낡은 기둥과 오래전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어울렸답니다. 연화는 매듭을 3번 묶고 마지막 끝을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것은 이 집 자루를 묶던 방식과 같았고 시아버지가 가르쳐준 손놀림과도 같았지요. 매듭을 마친 뒤 연화는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절했어요. 그 순간 마을 쪽에서 첫 딱 울음이 들렸어요. 이어 우물가로 향하던 영실 할머니가 대문 앞을 지나다가 붉은 천을 보았고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조금 뒤 만수 할아범도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어요. 그는 외양간 앞에 천을 바라보고 오래 숨을 내쉬었지요. 드디어 문이 사람을 부르는구나. 그의 말은 새벽 공기 속으로 낮게 퍼졌고 곧 마을의 몇몇 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연화는 그들을 향해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대문을 조용히 열어두었지요. 붉은 천은 외양간 문 앞에서 아침 햇빛을 기다리며 흔들렸고 집 안에서는 아직 누구도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마을의 오래된 기억은 이미 깨어나고 있었답니다. 우물가의 발소리, 지팡이 소리, 낮은 속삭임이 골목을 타고 번져갔고 연화는 부엌으로 돌아가 아궁이 불을 살렸어요. 아침 햇빛이 산등성이 너머로 천천히 올라올 때 외양간 앞에 붉은 천은 이슬을 머금고 조용히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영실 할머니와 만수 할아범만 대문 앞에 서 있었지만 곧 우물가로 가던 아낙 하나가 걸음을 멈추었고 장작을 지고 지나가던 청년도 고개를 돌렸지요. 붉은 천을 알아본 늙은 사람들의 얼굴은 차츰 굳어졌답니다. 말없이 지나치기에는 너무 오래된 약속이 깨어난 아침이었어요. 영실 할머니는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먼저 골목 쪽을 돌아보았어요. 그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 천이 걸렸으면 마을 어른들이 봐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그 말은 우물가의 물결처럼 퍼져나갔어요. 이장의 집문이 열리고 느티나무 아래 앉아있던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지요. 젊은 사람들은 그 뜻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노인들의 표정을 보고 함부로 웃지 못했어요. 연화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큰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손은 평소처럼 차분했지요.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낮추고 낡은 사발을 깨끗이 헹구어 마루 끝에 놓았답니다. 그는 누구를 부르러 다니지 않았어요. 붉은 천이 할 일을 하게 두었지요. 아궁이 불빛은 아침 햇살과 섞여 부엌 바닥에 부드럽게 번졌고 연화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오래 기다린 고요함이 내려앉았어요. 도윤이 사랑방 문을 열고 나온 것은 그때였어요. 그는 마당에 낯선 발소리가 많아진 것을 듣고 잠에서 깼지요. 대문 밖과 안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끝이 조금 떨렸어요. 만수 할아범은 대답하지 않고 외양간 앞 붉은 천을 가리켰지요. 도윤은 그제야 천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초이도 안방 쪽에서 서둘러 나왔어요. 머리카락을 급히 틀어 올리고 허리춤에는 새 창고 열쇠가 그대로 매달려 있었지요. 그는 붉은 천을 보자 잠깐 얼굴빛이 변했지만 곧 얌전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마님께서 밤사이 이상한 것을 걸어두셨나 봅니다. 집안일로 마을 어른들을 불편하게 하시면 어쩝니까?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사람들의 눈길은 이미 초이의 허리춤 열쇠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장이 천천히 대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는 젊은 시절 연화의 시아버지에게 논물 나누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지요. 이장은 외양간 앞에 서서 붉은 천의 매듭을 살폈답니다. 3번 감고 끝을 안으로
밀어넣은 매듭, 오래된 세 줄 문이 논두렁처럼 이어진 가장자리까지 모두 옛 방식 그대로였어요. 이장은 한참 뒤에야 도윤을 바라보며 이 표식은 장난으로 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지요. 도윤은 당황한 듯 웃으려 했어요. 낡은 천 하나로 무슨 큰일을 만드십니까? 연하가 요즘 마음이 어지러워 그런 모양입니다. 하지만 영실 할머니가 앞으로 한 걸음 나왔답니다. 그는 손등에 주름을 펴듯 천의 끝을 조심스레 만지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 천은 집의 불씨와 논을 맡긴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지요. 그 말을 들은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아버지가 그런 일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상했답니다. 그러나 만수 할아범이 지팡이를 세우며 낮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는 네가 아직 집의 무게를 모른다고 했다. 손이 빠른 사람보다 손이 따뜻한 사람이 먼저라고도 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외양간의 누런 소가 그 순간 낮게 울어 마당의 침묵을 더 깊게 만들었답니다. 초이는 그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는 급히 무릎을 살짝 굽히며 어른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듯합니다. 요즘 창고 곡식이 줄어 모두 걱정하던 참입니다. 마님께서 이런 천을 걸어 소문을 부르시면 집안이 더 시끄러워지지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몇몇 젊은이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답니다. 하지만 연화는 부엌문 앞에 서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눈빛만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장은 연화에게 물었어요. 네가 이 천을 걸었느냐? 연화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예, 제가 걸었습니다. 제 억울함을 크게 말하려고 건 것이 아니라 이 집 문이 제 손을 몰라보게 되어 마을 어른들께 보이고자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이 울음도 원망도 아닌 것을 느꼈지요. 그것은 오래 참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답니다. 이장은 이번에는 도윤에게 창고 문을 열라고 했어요. 도윤은 망설였지만 많은 눈앞에서 거절할 수 없었지요. 그는 초이의 허리춤을 보며 열쇠를 달라고 했어요. 초이는 잠시 멈칫했답니다. 그 짧은 순간을 사람들은 놓치지 않았어요. 초이는 억지로 웃으며 열쇠를 건넸고 도윤은 창고 앞으로 걸어갔지요. 새 자물쇠가 찰칵 소리를 내며 열릴 때 마당의 공기는 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창고 문이 열리자 먼저 묵은 곡식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자루가 빼곡했지만 이장과 늙은 어른들은 금세 이상함을 알아보았지요. 안쪽 좋은 쌀자루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보리결을 채운 헌자루가 놓여 있었고 집단으로 가린 뒤쪽에는 빈 공간이 보였답니다. 영실 할머니는 자루 매듭을 보더니 이 집 방식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연화는 품에서 쌀알 3개와 3배 시로라기를 꺼냈지요. 연화는 그것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장작더미 뒤에서 주운 쌀알이고 뒤뜰 담장길에서 주운 실입니다. 창고 자루와 같은 실입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사람들은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만수 할아범은 창고 안 흙바닥에 신발 자국을 짚었어요. 쌀자루는 발이 없지만 훔친 사람의 발은 흙을 속이지 못한다. 그 한마디에 초이의 입술이 희게 질렸어요. 도윤은 초이를 바라보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초이를 의심하고 있었답니다. 초이는 두 손을 떨며 저는 모릅니다. 마님께서 저를 미워하여 꾸민 일입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이장의 큰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젊을 때 이 집 창고에서 흉년 곡식을 받아간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창고벽 아래 긁힌 자국을 보고 이 자리는 무거운 자루를 밤에 끌어낸 흔적이다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뒤뜰 담장 밖에서 누군가 달아나려는 소리가 났어요. 마을 청년 둘이 그 소리를 듣고 길목을 막았답니다. 곧 낯선 사내 하나가 끌려오듯 마당 끝에 섰어요. 그는 장터에서 곡식을 몰래 사고 파는 사람으로
몇몇 장꾼들은 그의 얼굴을 알고 있었지요. 사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만수 할아범이 지팡이로 땅을 3번 두드리자 어깨를 움츠렸어요. 결국 그는 초이가 쌀을 넘겼다고 실토했답니다. 초이는 그 말을 듣고 사내를 노려보았어요.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사내의 품에서는 창고 장부 몇 장과 오래된 도장이 나왔답니다. 도유는 그 도장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빠졌어요.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쓰던 집안 도장이었고 원래는 안방 깊은 궤 안에 있어야 할 물건이었지요. 초이는 다급히 저는 그저 나리께 도움이 되려 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누구의 마음도 붙잡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열고 나왔어요. 몸이 약해 마루까지 나오기 힘들었지만 그는 문틀을 붙잡고 서 있었답니다. 연화가 달려가 부축하려 하자 시어머니는 손짓으로 잠시 멈추게 했어요. 그는 초이를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남의 집 불씨를 훔치려는 사람은 재만 안고 나가는 법이다 라고 말했지요. 그 한마디에 마당은 더 고요해졌어요. 초이는 더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답니다. 이장은 도윤에게 물었어요. 이 집의 며느리를 부엌 곁방으로 내보내고 창고 열쇠를 이 여자에게 맡긴 것이 사실이냐? 도윤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의 침묵은 인정과 같았어요. 영실 할머니는 혀를 차지 않고 그저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연화는 남편을 비웃지도 않았고 초이를 향해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어깨에 이불을 둘러주며 찬바람을 막았답니다. 초이는 끝내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그 무릎은 잘못을 뉘우치는 무릎이라기보다 더 숨을 곳이 없어 주저앉은 모습이었지요. 그는 자신이 장터 사내와 함께 좋은 쌀을 빼돌리고 장부와 도장까지 손에 넣으려 했다고 인정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이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게 했어요. 큰 벌은 관아가 할 일이지만 이 집에서는 더 머물 수 없다. 그 말이 내려졌지요. 도윤은 그제야 연화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웠다. 네가 지킨 것을 내가 빼앗았다. 그 말은 늦었고 작았어요. 연화는 한참 동안 남편을 보지 않고 외양간 앞 붉은 천을 바라보았지요. 그러고 나서야 조용히 말했어요. 집은 말 한마디로 다시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창고를 바로 세우세요.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그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안방으로 모셨고 마을 청년들과 함께 창고 안의 자루를 다시 밖으로 꺼냈답니다. 좋은 쌀과 묵은 쌀을 나누고 겨가 든 헌자루를 치웠지요. 연화는 매듭 하나하나를 다시 묶었어요. 3번 감고 끝을 안으로 밀어넣는 익숙한 방식이었답니다. 마을 안악들은 말없이 집자리를 털어주고 아이들은 떨어진 쌀알을 주워 모았어요. 초이는 해가 기울기 전에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대문 밖에 섰답니다. 누구도 그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무거웠지요. 장터 사내는 이장의 사람들에게 이끌려 마을 밖으로 보내졌고 훔친 곡식은 되찾을 수 있는 만큼 다시 실어왔어요. 초이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 외양간의 붉은 천이 바람에 한 번 크게 흔들렸답니다. 집안에는 한동안 어수선한 기운이 남았어요. 많은 사람이 드나든 마당에는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혔고 창고 앞에는 흩어진 집과 쌀겨가 바람에 날렸지요. 연화는 먼저 물을 길어와 마당을 씻었어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 곁에서 빗자루를 들었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은 며느리의 몫이라고 여겼겠지만 그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젖은 흙을 쓸어냈어요. 저녁 무렵 영실 할머니와 마을 안악들이 부엌으로 들어와 보리죽을 끓이는 일을 도왔어요. 큰 솥에는 보리와 무말린 시래기가 들어갔고 된장 냄새가 따뜻하게 퍼졌지요. 연화는 오래간만에 부엌 한가운데에 서서 간을 보았답니다. 영실 할머니는 그의 옆에서 불씨는 주인을 알아본다고 한마디 했어요. 연화는 말없이 미소 지었고
아궁이에 부른 그 미소를 따라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떠나기 전 보리죽 한 그릇씩을 받아들었어요. 누구는 창고를 다시 세우느라 수고했고, 누구는 오래된 표식의 뜻을 배웠지요. 젊은 사람들은 붉은 천 이야기를 처음 듣고 신기해했지만 노인들은 그 앞에서 함부로 웃지 않았답니다. 이장은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논과 창고는 쇠열쇠만으로 지키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도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밤이 내려오자 집은 서서히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 누워 있었고 연화는 그의 머리맡에 따뜻한 물을 놓았답니다. 도윤은 부엌 곁방에 찢어진 문풍지를 보더니 한참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 방에 연화가 며칠 밤을 지냈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본 것이지요. 그는 창고에서 남은 창호지를 가져와 문틈을 막기 시작했어요. 연화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칭찬도 꾸짖음도 하지 않았답니다. 외양간 앞에 붉은 천은 그날 밤에도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연화는 소에게 마지막 여물을 주고 천의 매듭을 살폈지요. 누런 소는 따뜻한 숨을 내쉬며 그의 소매를 건드렸어요. 연화는 조용히 오늘은 네가 가장 큰 증인이었다고 말했답니다. 멀리 산에서는 바람이 내려왔지만 마당에는 더 이상 낯선 발소리가 없었어요. 오래된 집은 큰 한숨을 내쉰 뒤 비로소 잠들 준비를 하는 듯 했지요. 연화가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아궁이에는 숯불이 작게 남아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해치지 않고 조용히 덮어 두었답니다. 불은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살아 있어야 다음 새벽 밥을 지을 수 있었지요. 도윤은 마루 끝에 서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연화는 먼저 시어머니의 약그릇을 챙겼어요. 그날의 사과는 말보다 앞으로의 손길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도윤도 조금은 알게 되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비 온 뒤처럼 맑고 조용했어요. 밤새 산바람이 먼지를 쓸어간 듯 하늘은 옅은 푸른빛이었고 마당의 젖은 흙에는 어제 사람들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연화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왔어요. 물동이 속에 비친 얼굴은 조금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전보다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집은 아직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다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연화는 먼저 부엌 아궁이에 재를 걷어냈어요. 어젯밤 덮어둔 숯불은 아주 작게 살아 있었고 마른 솔가지가 닿자 금세 붉게 번졌지요. 그는 그 불을 보며 오래 숨을 내쉬었답니다. 불씨도 사람 마음과 같아서 함부로 밟히면 꺼지는 듯 보이지만 재 속 깊은 곳에 남아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법이었어요. 연화는 솥에 물을 붓고 보리와 쌀을 조금 섞어 아침죽을 올렸어요. 도윤은 평소보다 늦게 마루로 나왔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지요. 그는 부엌문 앞에 서서 연화가 솥을 젓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답니다. 예전에는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던 손길이 그날은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물을 아끼는 법, 불을 낮추는 법, 노모의 그릇을 먼저 데우는 법까지 모두 오래된 정성이었지요. 그는 낮게 내가 너무 늦게 보았다고 말했어요. 연화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죽이 바닥에 눌어붙지 않게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지요. 늦게 보는 것도 보는 일입니다. 다만 본 뒤에는 다시 눈을 감지 않아야지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도윤의 가슴에는 무겁게 내려앉았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 문턱에 놓인 장작을 안으로 들여놓았어요. 연화는 막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제와 달리 차갑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침죽 냄새를 맡고 눈을 떴어요. 연화가 그릇을 받쳐들고 들어가자 그는 말라붙은 입술을 조금 움직였지요. 오늘 죽 냄새가 예전 같구나. 연화는 미소를 감추며 숟가락을 식혀 입가에 가져갔답니다. 시어머니는 몇 숟갈을 천천히 삼킨 뒤 연화의 손목을 잡았어요. 힘은 약했지만 마음은 분명했지요. 안방 문은 네가 닫고 여는 것이 맞다. 그 말에 연화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은 그 말을 밖에서 들었어요. 그는 안방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집안 기둥은 소리 없이 썩고 소리 없이 다시 세우기도 한다. 네가 어느 쪽이 될지는 이제부터다라고 했지요. 도윤은 이 말을 마루에 대고 한참 움직이지 않았어요. 연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마음을 급히 풀지 않았어요.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야 했답니다. 그날 오전 도윤은 창고 앞에 새 자물쇠를 떼어냈어요. 차가운 쇠 부치가 떨어질 때 작은 소리가 났고 그는 예전 문고리를 다시 닦아 달았답니다. 연화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자루들을 하나씩 살폈어요. 좋은 쌀은 안쪽 높고 마른 곳에 두고 묵은 곡식은 앞쪽에 옮겼지요. 콩과 조는 따로 나누고 빈 자루는 햇볕에 널었어요. 도윤은 처음으로 그 모든 순서를 묻고 배웠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찾아왔어요. 어제 일을 도운 안악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답니다. 누구는 말린 고사리를 가져오고 누구는 무한단을 들고 왔지요. 영실 할머니는 낡은 항아리 뚜껑 하나를 가져와 창고 습기를 막는데 좋다고 말했어요. 연화는 모두에게 깊이 고개 숙였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대신 마당을 쓸고 장독대 끈을 다시 묶으며 조용히 마음을 보탰지요. 만수 할아범은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외양간으로 왔어요. 그는 누런 소의 등을 쓰다듬고 붉은 천을 바라보았답니다. 천은 아직 외양간 문 앞에 걸려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낮게 흔들렸지요. 만수는 연화에게 이제 천을 거둘 때는 내 마음이 정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다 보고 마음에 새겼으니 해질 무렵에 거두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점심 무렵에는 집안이 오랜만에 따뜻한 소리로 찼어요. 아궁이에서는 죽 대신 된장국이 끓었고 장독대 곁에서는 안악들이 무김치를 버무렸지요. 연화는 보리밥을 크게 짓고 어제 도운 사람들에게 나눌 떡을 찌기 위해 쌀가루를 체에 내렸어요. 도윤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마당 한쪽에 낮은 평상을 펴놓았답니다. 그 모습이 낯설어 아이들이 웃자 도윤은 얼굴을 붉히며 더 열심히 움직였어요. 연화는 사람들에게 상을 차려내며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영실 할머니에게는 부드러운 밥을 담아주고 만수 할아범에게는 된장국을 조금 더 뜨겁게 내었지요. 이장의 큰어머니에게는 무김치를 잘게 썰어 드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어제의 시끄러운 일을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올해 서리가 늦게 오면 좋겠다느니 논둑을 함께 손봐야겠다느니 하는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평범한 말들이 연화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제까지 집안의 일은 부끄럽고 무거운 소문이었지만 오늘은 다시 밥상 위에서 사람들의 숨결로 풀리고 있었지요. 누군가 크게 웃으면 시어머니가 안방 안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아이들이 외양간 앞을 지나가면 누런 소가 꼬리를 흔들었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집이란 벽과 지붕만이 아니라 함께 기억해주는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는 것임을 느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연화는 외양간 앞에 섰어요. 마을 어른 몇 사람이 자연스레 그 곁에 모였지요. 연화는 붉은 천의 매듭을 천천히 풀었답니다. 3번 감은 실을 풀 때마다 마음속에 묶여있던 서러움도 조금씩 느슨해지는 듯했어요. 천을 거두자 외양간 문기둥에 3줄 칼자국이 다시 드러났지요. 만수 할아범은 고개를 끄덕이며 표식은 사라진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연화는 붉은 천을 2손으로 접었어요. 예전처럼 깊이 숨기기만 하지는 않기로 했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안방의 작은 궤 안에 천을 넣었고 그 궤의 위치를 도윤에게도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열쇠는 연화가 지니게 되었지요. 도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는 내가 맡을 것은 힘쓰는 일이고 당신이 맡을 것은 집의 길을 아는 일이라고 낮게 말했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은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았어요. 부엌 겹방에 문풍지는 새로 발렸고 찬바람이 들던 틈에는 솜과 종이가 단단히 들어갔지요. 도유는 그 방을 비워두지 않고 겨울 장작과 여분의 이불을 정리해 넣었어요. 연화가 다시 안방 곁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게 되자 시어머니의 기침도 조금 잦아졌답니다. 밤마다 연화가 물을 데우면 도유는 말없이 그 물동이를 들어 안방까지 옮겼어요. 마을 소문도 달라졌어요. 우물가에서는 더 이상 연화가 집안일을 놓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대신 조용한 사람이 가장 오래 지킨다는 말이 돌았답니다. 젊은 며느리들은 연화가 자루를 묶는 방식을 배우러 왔고 아이들은 외양간 기둥의 세 줄 자국을 보며 그 뜻을 궁금해했어요. 연화는 아이들에게 무섭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제 손에 온기를 잊지 말라는 표시란다 라고 했지요. 가을이 깊어지자 논에는 남은 뒷짚이 황금빛으로 말라갔어요. 도유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논둑을 고쳤고 연화는 새참으로 보리떡과 따뜻한 차를 내갔답니다. 예전 같으면 도유는 사람들 앞에서 연화의 수고를 말하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는 이장 앞에서 우리 집 논이 버틴 것은 연화가 창고와 외양간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지요. 연화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조용히 따뜻해졌어요. 초희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작아졌어요. 사람들은 그를 오래 씹지 않았답니다. 잘못은 드러났고 집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으니 더 독한 말로 남길 필요가 없었지요. 다만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 때 마음까지 함부로 열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겉으로 고운 말보다 오래 지킨 손을 먼저 보라고 했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움보다 조심스러운 평안을 마음에 담았어요. 어느 저녁 첫서리가 내릴 기미가 보여 연화는 장독대와 외양간을 살폈어요. 도유는 두꺼운 짚을 가져와 소의 발밑에 깔았고 누런 소는 따뜻한 숨을 내쉬며 두 사람 사이에 섰답니다. 연화는 소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올겨울도 잘 지나가자. 도유는 그 말을 따라하듯 낮게 우리도 잘 지나가자고 했지요.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아주 작은 미소가 머물렀어요. 그날 밤에는 마을 어른 몇이 집에 모였어요. 거창한 잔치는 아니었고 창고를 다시 정리한 일을 마무리하는 조촐한 밥상이었지요. 보리밥, 된장국, 무김치, 말린 나물, 그리고 작게 부친 메밀전이 상에 올랐답니다. 시어머니도 안방문을 조금 열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영실할머니는 밥을 먹다가 오늘 밥은 마음이 덜컹거리지 않아 좋다고 말했지요. 모두 조용히 웃었어요. 만수 할아범은 식사가 끝날 무렵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지팡이를 짚고 외양간 쪽을 한번 본 뒤 마당 사람들에게 말했답니다. 집을 지키는 사람은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더 떠들지 않았어요. 연화는 부엌문 안쪽에서 그 말을 들으며 아궁이의 불을 바라보았지요. 불은 낮고 고르게 타고 있었고 그 빛은 사람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어요. 밤이 깊어 손님들이 돌아가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그러나 그 고요함은 전처럼 차갑지 않았답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고르게 깔렸고 대나무 숲에서는 바람이 가볍게 스쳤지요. 도유는 창고 문을 확인하고 돌아와 열쇠를 연화에게 건넸어요. 당신 손에 있는 것이 맞다. 연화는 열쇠를 받아 허리춤에 매지 않고 부엌 선반 위 작은 그릇에 올려두었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연화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반쯤 잠든 얼굴로 며느리의 손을 찾았지요. 연화가 손을 잡아들이자 그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답니다. 이제 집이 덜 춥구나. 연화는 이불 끝을 여미며 예, 어머니, 바람이 들어오던 곳을 막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은 문풍지 이야기이기도 했고 사람 마음의 틈 이야기이기도 했지요. 시어머니는 편안한 숨을 내쉬었어요. 부엌으로 돌아온 연화는 솥을 씻고 남은 불씨를 제 속에 묻었어요. 내일 새벽 다시 밥을 지으려면 불씨를 완전히 끄면 안 되었지요. 그는 문을 닫기 전 마당을 둘러보았답니다. 창고는 제자리에 있었고 외양간에서는 소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으며 안방 창호지에는 따뜻한 등불 그림자가 어려 있었어요. 연하는 오래전 시아버지가 건네준 붉은 천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그 뒤로 그 집에는 큰 소란이 없었다고 해요. 물론 사람 사는 집이니 작은 다툼과 서운함은 있었지만 창고 열쇠를 빼앗거나 부엌 불씨를 업신여기는 일은 다시 없었답니다. 도유는 논의를 마치고 돌아오면 먼저 외양간을 살피고 그 다음 부엌으로 와 물동이를 들어주었어요. 연하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약함으로 여기지 않았지요. 그것은 오래 지킨 사람의 깊은 숨결이었어요.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리던 밤, 연하는 안방과 부엌 사이의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눈은 장독대와 외양간 지붕 위에 소복이 쌓이고 마을 골목은 하얗게 잠들어 갔답니다. 도유는 아궁이 곁에 앉아 장작을 다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따뜻한 방 안에서 편안히 잠들었지요. 연화는 불빛 앞에 앉아 손을 녹이며 아주 낮게 말했어요. 이제 집이 다시 따뜻하니 모두 편히 자도 되겠습니다.